네, 사막을 건너는 법 서영은 작품입니다. 1975년에 나왔고요. 꽤 재미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전문이 길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또 잘라서 왔습니다. 그 부분만 읽으면서 서로 생각해봐요. 자, 마치 여태까지 내가 말한 것들을 하나도 듣지 않은 말투록은 나는 다시 할 말이 없어지고 말아 마지막 하나 남은 담배를 뽑아물고 빈 껍질을 구겨서 방바닥에 내던졌다. 그날 다방에서 자기는 잔투하던 얘기를 내게 해준 것을 몹시 후회하는 눈치였어. 그래, 극장에 가려고 다방에서 나왔을 때 갑자기 내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는 그 뒷모습에서 나는 그걸 느꼈어. 사실 나는 피하고 있다는 점에선 그날이 처음은 아니었지. 월남에 갔다 온 뒤로는 사뭇 딴 사람이 된 듯 했으니까 단지 나를 대하는 태도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 전부를 포기하는 듯한 태도랄까?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야. 기다려봤지. 자기 스스로 내게 말해주든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낯설어하는 표정을 줬고 옛날처럼 친근한 미소로 내 앞에 나타나기를.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어졌어.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 그 작품의 주인공이 여기 나와 있듯이, 잠시만요. 여기 나와 있듯이 어, 그 주인공은 지금 월남에서 왔어요. 월남에서 그 베트남 전쟁, 즉 월남 전쟁에서 왔고, 자,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음, 일단 전쟁 얘기를 지금 얘가 여자친구인데 그 월남전에서 주인공이 돌아와서 여자친구랑 그 잘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하고 오고. 자, 일단 전투하던 얘기를 후회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는 그 옛날처럼 친근한 미소로 내 앞에 나타나기를. 그러고 월남에 갔다 오니까 옛날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완전 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자친구 말로는. 그러면서 그 여자친구가 그거를 가장 느낀 사건이 뭐냐면 극장에서 가려고 할 때 자기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는 그 뒷모습에서 그걸 느꼈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일단 주인공은 이제 월남에서 월남에서 돌아왔는데 현실로 지금 여자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정도만 일단 키워드 잡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대로 가다가 우리 사이는 정말 멀어지고 말 거야. 또 자기는 화단에서의 주목마저 잃게 될 거야.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녀의 작은 계속되는 말을 쭉 귀담아 듣고 있었다. 하지만 끝내 아무것도 가슴에 와닿는 것이 없었다. 그러니 나더러 어쩌란 말이야. 내 시선은 아마도 이렇게 묻고 있었는지 모른다. 남이는 기분 이상의 나를 한참이나 놀려보더니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내 곁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녀의 초가락처럼 긴 손이 내 손을 꽉 잡는 것을 지켜보았다. 약지엔 반돈짜리 금반지가 끼어져 있었다. 그것은 내가 군에 입대하기 전날 어느 다방에서 끼워준 것이었다. 그래, 그때 우리는 똑같이 졸업을 1년 남겨두고 있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포인트는 일단 화단. 여러분, 저 화단이 뭐죠? 예, 바로 미술계예요. 그러면은 주인공이 미술에 관련된 일. 근데 졸업을 1년 남는 것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미술 대학생이라는 거겠네요. 근데 그 상황에서 월남전에 참전한 거죠. 끌려간 거죠. 그러고 또 주인공 하나 더 정보 뭐가 있어요? 그 여자친구가 막 전쟁 후에 막 당신 달라졌어. 월남전 갔다 오고 나서 당신 달라졌어.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지만 주인공한테 지금 여자친구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게 좀 그 글이랑은 다른 소리인데 그 예전 뭐 해밍웨이, 그 노인과 바다의 해밍웨이라든지 막 이런 작품들 같은 거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슈피겔만의 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일상에 적응을 하지 못한대요. 전쟁이 항상 긴박하고 항상 긴장되고 항상 끔찍하고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료한 일상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작가도 주인공의 이런 성향을, 이런 배경을 알고 잘 그런 느낌을 살린 것 같죠. 자, 이런 전선에서 두부장수 종소리,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수돗물이 넘치는 소리가 웬일일까?
자, 나는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던 것이다. 이런 전선에서란 느낌은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는 긴박한 위기감이었다. 그것은 내 몸에 밴 전쟁 냄새였다. 그런데 두부장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뭔가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다. 내 안에 있는 긴박감에 비해서 밖은 너무 무미하고 태평스럽고 어쩌면 패덕스럽기까지 했다. 남이도 학교 공부도 또 나로부터 그토록 수많은 밤을 앗아갔던 그림들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나는 그것들과 관계를 다시 맺을 하등의 흥미도 관심도 없었다. 나날이 건태스럽고 짜증스럽기만 했다. 아, 여기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제시를 해주네요.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TV 소리들 있잖아요. 뭐 TV 소리, 그리고 노래 소리, 그리고 수돗물 소리, 이런 거는 그냥, 그러고 여기 또 뭐가 있죠? 네, 뭐 이런 것들은 뭐죠? 평화로운 일상이에요. 그죠? 평화로운 일상인데, 이제 자기는 이런 위기감, 즉 전선에서의 그 위기감 때문에 이런 일상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런 것들 건태스럽고 짜증스럽기만 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이런 일상에 소외되는 존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미, 여자친구 이름이죠. 원피스 남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 그리고 그림들. 예전에 이 사람이 아마 추구했던 가치들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전쟁에 갔다 오고 나서 하등 의미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나 지금 전쟁의 긴박한 위기감이 없는 이런 일상에 적응을 못한다라는 거를, 나는 아직도 전쟁 중에 있다라는 거를 되게 감각적으로 표현한 게 하나가 있죠. 네, 바로 자기의 심정을 지금 후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전쟁 냄새. 아마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할 거예요. 센스 있게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니까.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마우스가 됐다. 아, 훈장은 그래서 타게 된 거로구나. 갑자기 플래시를 들이는 듯해 나미의 낭낭한 음성이 나를 얼떨떨하겠다. 그럼 자긴 베트콩 한 사람보다 못 죽여봤어. 하얀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마스카라를 칠한 눈으로 나를 말똥말똥 보는 그녀가 그때처럼 낯설어 보인 적은 없다. 결국 내가 들려준 얘기 속에 담겨있는 그녀는 이 의미는 그녀에게 하나도 전달되지 않았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도 죽어 넘어진 전우도 장렬하는 포화 소리도 그녀에게 모두 활자하는 이야기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언짢고 불쾌해서 다탁 위에 놓인 담배와 성냥을 집어들었다. 아이를 향해 돌아서는 노인의 얼굴에 실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자, 이제 이게 그가 여자친구랑 막 전쟁 얘기를 하다가 주인공이 그 여자친구한테 실망감을 느낀 거예요. 자기랑 뭔가 공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주인공이 막 여자친구랑 이제 헤어지고 나서 어디를 갔는데 거기에 어떤 노인이 계속 어떤 물건을 찾아요. 노인이 막 계속 어떤 물건을 가자 파는 노인이 어떤 물건을 계속 찾는데 그 물건을 우물에 막 그 비웅덩이에서 물건을 찾는 그 모습을 보고 주인공이 거기에 엄청난 흥미를 느껴서 이제 그 노인을 관찰하는 거예요. 자, 아이를 향해 돌아서는 노인의 얼굴에 실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웅덩이 속을 찾아다닐 때와 달리 비애가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에 감돌았다. 이윽고 개와 소년과 노인은 한꺼번에 포장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뻣뻣해진 목을 좌우로 움직여보며 새 담배를 갈아 물었다. 좀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까짓 게 뭐라고 오랫동안 정신을 빼앗기고 지켜보았단 말인가. 자, 나 스스로도 믿어지지가 않았다. 잠시 후 소년이 돌아가자 노인은 다시 개를 이끌고 아까 장소로 되돌아가는 게 아닌가. 나는 의식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시선을 돌렸으나 이내 다시 노인의 모습을 뒤쫓고 말았다. 뭔가 강한 자석에 이끌리는 듯이 담배 석 대나 갈아무는 동안 미처 깨닫지 못한 점이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노인이 무언가를 열심히 찾는다는 것 자체가 나의 무기력에 대한 도전같이 여겨진다는 점이었다.
그 의식이 점점 뚜렷해지면 질수록 알 수 없는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황급히 아래층에 내 아틀리에로 내려갔다. 자물쇠에 키를 끼우는 손길이 떨리고 있었다. 습한 곰팡내가 쿡 쏘는 듯이 코를 찔렀다. 나는 한동안 문에 기대어 실내의 한 점을 노려보고 서 있었다. 그러나 마치 오랫동안 불능이던 성을 히스테릭하게 도발시킨 사람처럼 성급하게 컨버스 앞에 앉았다. 그러나 그뿐. 거기서 뭔가 꽉 막힌 기분이었다. 무언가 내 속에서 다시 돌이킬 수 없어 부서진 게 분명했음에도 노인의 진지한 얼굴에 그 숙연한 분위기를 나도 내 마음에 접목시키려고 했었다. 어느 사이 하얗던 캠퍼스가 어둠에 젖어들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내 몸을 일으켰다. 옷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자, 여러분 여기 봅시다. 일단 뭐예요? 여자친구로 상징되는 일상의 사람들은 주인공과 지금 막 반대된다기보다는 주인공과 잘 화합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주인공을 전쟁에서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되게 중요하죠. 자, 그까짓 게 뭐라고 정신을 빼앗기고 지켜보았단 말인가. 여러분 이거 봐요. 주인공 아무 흥미도 없고 일상 참 재미없다. 이제 나 전쟁 냄새에 비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는데 노인의 행동만큼은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노인 행동에는 굉장히 관심 갖고 보고 있고. 자, 그리고 노인이 무언가를 열심히 찾는다는 것 자체가 나의 무기력에 대한 도전. 여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에요. 주인공 어때요? 전쟁에 있다 와가지고 일상에 적응 못하죠. 왜? 아, 일상은 너무 지루해. 그리고 뭐 지루하고도 그렇고 뭔가 인생을 다 경험한 것처럼. 여기서는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하는데 주인공 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냥 허무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죠. 그냥 뭐 얘기하고 남이가 잘 못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 전쟁 냄새 뱉다. 아유 힘들다. 뭐 지읒 같다. 일상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거기에서 변하려고 어떤 시도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노인은 어때요? 무언가를 열심히 찾는다는 거는 무기력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자기를 비판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노인은 무언가를 계속 행동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인공이 자기도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려고 다시 캔버스 앞으로 갔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실패했어요. 아직까지는 자기의 뭐라 그래야 되죠? 이런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자기의 세계를 아직 깨부시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난 어차피 막 안 돼. 나 아무것도 안 해. 막 세상 뭐해 막 세상 족같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고 허무함을 느끼는 거를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허무주의라 그래요. 허무주의. 자, 그러니까 주인공은 지금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자, 다음 거 볼게요. 이제 그 물건을 찾는 노인에게 주인공이 직접 뭐래 거는 거예요. 노인이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야 돼요. 노인이 다시 같은 순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며 나는 궁금했던 속내를 털어놓았다. 노인장은 저 웅덩이 속에서 뭘 잃어버렸습니까? 손길을 멈추고 나를 정시하는 노인의 눈빛에 경계심이 스쳐갔다. 나는 멋쩍어서 싱긋 웃었다. 하던 일로 돌아가면서 노인은 두어 번 고개를 끄덕였다. 뭡니까? 훈장을. 무슨 훈장인데요? 이야기를 털어놓도록 하려는 욕심에서 나는 다소 가장된 화기심을 보였다. 노인은 그런 나의 표정을 지그시 살핀 후 입을 열었다. 아들이 월남전에서 받은 것이지. 자, 하하, 이 정도면 다 알 것 같다. 나는 조커를 잡았을 때처럼 슬며시 웃음을 삼켰다. 아드님이 월남에 가 계시는건요. 나는 여기서 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 그만두었다. 그 대신 헛기침을 두어 번 터뜨리고 나서 전투의 공운이 컸었나 보죠. 크고 말고 기다렸다는 듯 노인이 신이 난 음성을 맞장구를 쳤다. 그 녀석이 글쎄 맹호작전이라나 뭐라나 그 싸움 때 혼자서 베트콩을 10명이나 죽였다지 않나. 굉장히 용감하군요. 그럼 그 녀석은 열댓살 남짓했을 때 뒷산에서 멧돼지를 혼자 잡은 놈이라네. 그래요? 힘이 정말 장사였다네. 쌀 한 가마를 쥐고 심리길은 너끈히 갔다네. 그렇다고 밀려난 건 절대로 아니지. 중학교, 고등학교도 죄다 우등으로 나왔단 말이네. 자, 여러분 지금 어때요?
아들이 훈장일 그거 아들의 훈장을 지금 노인은 찾고 있는 거고 아들이 그 월남전에서 받은 훈장이래요. 근데 월남전 하면 뭔가 또 주인공이랑 어떤 연관이 있겠죠. 왜 하필 월남전으로 했을까요? 그 작가가 소재를 왜 노인이 찾는 훈장을 월남전 훈장으로 했을까? 그거는 바로 주인공과 무슨 관련을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월남전으로 했을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참 훌륭한 아드님 두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월남에 있습니까? 갑자기 풀이 죽은 노인의 얼굴에 시름의 그림자가 감돌았다. 아니, 이미 짐작하는 바라 묻지 않았으나 노인은 덧붙였다. 죽었다네. 그 멍캐 뭐 앙캐 뭐라나 하는 싸움 때. 아, 그 유명한 앙캐고지 탈환 작전 말인가요?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원련 전투 중에서 가장 치열했다더군요. 한국 군인들이 아주 용감하게 싸웠더랍니다. 내가 이렇게 선동하듯 떠들어도 노인의 얼굴에 그 활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잠시 말이 없다가 내가 물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귀중한 훈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의 생각날 때 꺼내보려고 품속에 지니고 다녔는데 어떤 꼬마 녀석이 그걸 보고도 하도 보자기에 꺼내줬다네. 헌데 그 녀석이 보구설랑 지가 달고 다니다가 잃어버렸지 뭔가. 아이들 말로는 걔가 그걸 달고 저 물웅덩이에 있는 데서 놀더라는 거야. 그렇겠군요. 훈장은 어떻게 생긴 건데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일지무공 훈장이라나 등급으로 치면 두 번째로 큰 거라네. 그러면 지금 내 방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내게는 작은 세부치에 불과한 것인데 노인은 그것을 절대에 가까운 의미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야릇한 웃음에 감춘 채 짓궂고 비아냥거리는 기분으로 다시 물었다. 노인장 그럼 지금 누구랑 사십니까? 9살짜리 손녀딸이 있다네. 다른 분 안 계신가요? 할멈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실신하더니만 그 길로 영 깨어나지 못했고 며느리는 아들이 월남 간지 넉 달 만에 바람이 나서 어린 것도 저버려둔 채로 어디론지 행방을 감췄다네. 쓸쓸하게 시겠습니다. 노인을 위로한다기보다는 그 어떤 득의의 기분으로 내가 말했다. 뭘 손녀가 있는데 그 녀석이 신통하게도 내가 집에 돌아가며 밥을 해서 아랫목에다 묻어놓고 문 밖에서 기다린다네. 노인은 내가 쳐놓은 덫을 아는지 모르는지 덤덤했다. 그런데 저 개는 어디가 아픈 모양이죠? 나는 입구에 사지를 땅바닥에 축 늘어뜨리고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는 개를 가리켰다. 개가 오히려 산다는 것의 허망함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았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자 보면은 어, 노인이 여기 그 물건을 찾을 때는 활기가 가득하다는 묘사가 사실 책의 본문에 있어요. 그런데 아들 죽었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활기가 없어져요. 즉 이렇게 무언가 물건 찾는 거, 훈장 찾는 거, 그러니까 아들의 존재를 찾는 거죠. 아들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잖아, 아들을. 그래서 아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활기가 차지는데 결국에는 죽은 죽은 아들 있죠. 죽은 아들에 대한 현실을 직시했을 때는 다시 활기가 없어져요. 즉 이 사람은 아직도 아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기다리고 있다기보다 죽은 거 아는데 기다리고 있다기보다는 아들을 뭔가 그 아들에 대한 생각을 함으로써 아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아들에 대한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여러분 실존주의라 그래요. 실존주의. 즉 살아있다는 거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무언가를 어떤 거에 의미를 두고 어떤가의 행동을 해야 될 때 이제 살아있다. 이런 걸 실존주의라 그러는데 뭐 니체 그리고 까미의 이방인들 정말 엄청나게 유명한 이론이에요. 이거는 정말 철학계에서는 아직도 연구되고 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정말 최고의 그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이 사막을 건너는 방법이 정말 실존주의에 대해서 다룬 우리나라 책 중에서는 가장 잘 쓴 그리고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실존주의를 다뤘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신기해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잘 쓴 책. 자, 그리고 지금 또 여기서 노인이 자기 정보에 대해서 몇 개 알려주고 있죠. 자기 지금 손녀딸이 있다. 그리고 개가 있다. 뭐 그리고 아들이 죽고 나서 어머니랑 며느리는 아웃.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그놈도 제주인 기다리기 지쳤어. 노인은 잠시 개를 바라보고 나서 다시 뽑기 만드는 손길을 돌렸다. 주인이 노인장 아니십니까? 아닐세, 우리 그 녀석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젖도 안 떨어진 강아지를 어디서 얻어와 애지중지 기른 것이 저놈이지. 저놈 주인은 우리 아들이라네. 동전 세 입을 치르고 나서 나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것을 깡통에 집어넣고 노인도 자리에 일어났다. 난데없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자 등줄기가 사늘했다. 노인은 등 뒤에서 자기를 비웃는 눈길이 뒤쫓고 있는 줄도 모르고 다시 개와 더불어 웅덩이 쪽으로 묵묵히 멀어져 갔다. 노인은 벌써 네 번째나 내가 표시해둔 곳에서 어정거리기만 할 듯 그냥 지나치곤 했다. 나는 어제 해질 무렵 노인이 돌아가고 나서 내 훈장을 가지고 공터로 갔다. 그리고 그것을 물 웅덩이 속에 던져버리고 찾기 쉽게 표시를 해놓았다. 자, 나흘이나 꼬박 지켜본 끝에 노인을 시험해보고 싶은 잔인한 욕망을 억누르도 못해 그와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이란 것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다 그것을 말해서 노인이 알아들을지도 의문이었다. 그보다 차라리 진흙투성이가 된 보잘것없는 훈장을 노인의 코앞에 들이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노인의 그 집요함이 결국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노인의 눈 속에서 희망도 의지도 집념도 사라지고 대신 사막처럼 막막하고 허무에 미치는 나는 비로소 이전의 생활로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다섯 번째다. 해는 자꾸 기운다. 이대로 노인에게만 맡기고 있다. 오늘 해도 넘기고 말 것 같다. 나는 초조하게 방 안을 서성거리다 마침내 밖으로 나왔다. 내가 공터에 당도했을 때 건너편 골목에서 빠져나온 자전거 한 대가 내 곁에 와서 멈췄었다. 자전거 위엔 간장단지가 매달려 있었다. 간장어를 팔러 다니는 소년이었다. 나이는 14, 5세 정도로 보이지만 넉살 좋은 장사꾼으로서 이미 손색이 없었다. 소년은 자전거에서 껑충 뛰어내리자 노인을 향해 소리쳤다. 자, 여러분 봐봐요. 지금 보면은 노인이 계속 그 물 웅덩이에서 훈장을 찾는데 주인공 이거 갖고 있죠. 그래서 주인공은 그 물 웅덩이에 이 훈장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노인이 아직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이제 직접 자기가 그걸 알려주러 가려는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비웃는 눈길 그리고 무지에서 비롯된다 이런 거를 볼 때는 주인공이 이렇게 훈장을 물 웅덩이에 넣어줘서 노인에게 찾게 하는 거는 절대 호의가 아니에요. 그죠? 이 딱 단어들만 봐도 알겠죠? 호의가 아니고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죠. 자, 봐봐. 사막이라는 지금 주인공은 어때요? 전쟁에서 현실로 돌아왔는데 그 현실이 해서 적응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변하고 싶지도 않아. 아, 나는 이 현실 아무 의지도 없어. 변하려는 의지도 없고, 아, 이 현실 참 족같다.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아유, 나는 적응 못해 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데 노인은 어때요? 어떠한 물건을 그러니까 훈장을 찾으면서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행동이라고 느껴지겠지만 노인한테는 그게 인생이 지금 전부예요. 그런 걸 보면 노인은 그 삶에 무슨 의미 있는 행동을 하면서 삶의 가치를 깨닫는 실존주의적인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주인공은 그 노인에게서 이거를 뺏으려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허무주의, 즉 자기와 같은 사막으로 노인을 끌어들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나쁜 새끼죠. 지금 보면은 자기가 허무주의를 지금 겪고 있는데 실존주의 행동을 하고 있는 노인을 자기의 세상으로 끌어들이려고 훈장을 웅덩이에 넣은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또 볼게요. 다음 장면을. 아까 소년이 할아버지 많이 벌었어요. 나는 노인에게 가려던 걸음을 멈췄다. 그래 벌었다. 노인은 소년을 쳐다보지도 않고 소년을 개의치 않는 투로 혼자 중얼 거렸다. 참 웃기는 양반이지. 소년이 제 집처럼 휘하니 포장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나는 천천히 노인의 등 뒤로 갔다. 얼마 동안 노인이 하는 양을 지켜보다가 난 넌지시 말을 건넸다. 아직도 못 찾으셨군요. 노인의 어깨가 흠칫했다. 나를 돌아보는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그뿐이었다. 제가 찾는데 도와드릴까요? 이보십시오. 이렇게 장화까지 신고 꼬챙이도 구해왔습니다. 너스레를 떨며 말을 붙여도 달다 쓰다 말 한마디 없었다. 표정 또한 무뚝뚝해서 노인의 의중을 헤아릴 길이 없었다. 없으나마나 노인에 대한 나의 시험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나는 웅덩이 물속에 성큼 발을 들여놓았다.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하게 하려고 웅덩이와 쓰레기 더미를 한참이나 뒤적거리는 치했다. 그러다 마침내 표지를 해던 풀더미 앞에 와서 멈춰섰다. 노인은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며 꼬챙이로 흙탕물 속을 꾹꾹 눌러본 끝에 새부치 조각을 짜서냈다. 꼬챙이로 새부치를 끌어올려 손을 잡고 나는 노인의 소리를 쳐 불렀다. 예, 이제 주인공이 결국에는 그 노인의 행동에 참여했어요. 왜? 노인을 자기의 세상으로 끌어오려고. 자,
뭔가 비슷한 걸 찾은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나는 손안의 것을 흔들어 보였다. 노인은 잠시 자기 눈을 의심하는 듯 바라보다가 천천히 내게로 다가왔다. 그 걸음이 너무 무겁게 보여 의아한 느낌이 들었다. 가까이 다가온 노인은 내 손바닥에 놓인 진흙투성이에 새붙이를 지그시 들여다보았다. 감정의 감물하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나는 그를 뚫어지게 봤다. 그때 어느새 달려왔는지 간장 파는 소년이 끼어들었다. 찾았군요. 손바닥의 것을 집으려는 녀석의 손을 밀치고 나서 찾으시던 게 바로 이거지요. 맞습니까?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척 다그치는 나를 노인은 찬찬히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다. 그 얼굴엔 실망하는 빛도 기뻐하는 기색도 없었다. 경멸하는 듯 차갑게 나를 노려봐는 눈을 있었다. 나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바보 같은 이라고 씹어대듯 내깔렸다. 노인은 나를 남겨두고 획 돌아가서 포장 쪽으로 가버렸다. 나는 맥이 풀려서 멍청히 서 있었다. 그때 소년이 훈장을 채며 말했다. 이거 나 주세요. 할아버지는 아무 소용없다고 하셨어요. 자, 이 말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훈장에 묻은 진흙을 옷에다 연방 닦아가며 들여가며 여기 소년의 손목을 아프게 낚아챘다. 그래 너 가져라. 근데 뭐라고? 할아버지가 이걸 소용없다고 하셨다고? 소년은 부릅뜬 눈은 훈장을 빼앗으려는 속셈으로 알았는지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그럼요. 틀림없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버리신 거예요. 아니에요. 버리다니. 웬 꼬마 줬다가 잃어버렸다니.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버리셨어요. 나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기분으로 여전히 소년의 손목을 잡아 끌고 한적한 골목으로 갔다. 여기 앉아라. 몇 가지 물어볼 말이 있다. 야 소년은 나를 이상한 눈길로 훑어보면서 그런데 아저씨 누구죠? 저 할아버지랑 무슨 관계가 있죠? 임마 그건 내가 물어보던 참이야. 너 할아버지 어떻게 하니? 우리 옆방에 사는 거냐? 여러분 봐봐요. 이 할아버지가 이 노인이 계속 그걸 찾으면서 그걸 찾는 게 일상의 전부라서 주인공이 일부러 계획을 써서 그걸 찾아줬죠. 그런데 그래서 찾았습니다 하고 자기한테 다가오는데 그 걸음이 가볍고 행복한 게 아니고 무거워 보였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주인공은 이제 이상한 거예요. 의심할 껌새가 끼쳐졌고 그리고 실망하는 것도 없고 기뻐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그 표정 변화 하나 없었던 노인이 경멸하듯이 차갑게 주인공을 바라보고 바보 같다 그러고는 돌아가 버렸대요. 즉 이거 뭐야? 그 노인은 훈장을 찾는 길을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찾은 주인공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인공은 정말 그게 의아했죠.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지금 소년이 힌트를 줬어요. 그 할아버지는 매일매일 그렇게 훈장을 찾지만 사실 할아버지가 그 훈장을 버렸다는 거예요. 즉, 이 훈장은 할아버지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훈장을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하는 걸까요? 자, 한번 다음 장을 볼까요? 그래, 그렇다면 너 정말 저 할아버지가 훈장에 소용없다고 하는 걸 네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는 거지? 내 한 번 더 다짐을 두자. 소녀는 기분이 상해 불면서리 했다. 그렇다니까요. 맹세해도 좋아요. 이건 아들이 월남에서 바라보는데 할아버지 이걸 벽에다 걸어놓고 늘 이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면서 버릴까 보다 그랬거든요. 그런 걸 자, 그러는 걸 내가 듣고 전화 달라고 그래서 안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안 보여서 어쨌든 저 웅덩이에 던져버렸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아까 웃기는 양반이라고 하는 소리 들었죠. 바로 그 소리란 말이에요. 소용없어 버렸으면 뭐 때문에 도로 찾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도로 찾느냐. 이렇게 되면 나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노인의 얼굴에 나타난 집요함과 훈장의 관계는 도로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소년에게 미심적인 눈길을 던졌다. 저 할아버지 지금 누구랑 사시냐? 혼자 살아요. 손녀가 있다던데? 아, 걔는 벌써 1년 전에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1년 전에.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저 다 늙은 걔는 아들이 키우는 거라면 아저씨 어디서 엉뚱한 소리만 들었어요. 그건 누군가 병들어 버린 것을 할아버지가 주워온 거란 말이에요. 자, 훈장 소녀 걔에 대한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다. 그 순간 나의 내리에 꽂히는 생각. 노인은 죄다 알고 있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냉혹하게 알고 있었다. 이 세계를 덮고 있는 허망과 무의미야 그 밖의 모든 것을. 저만치의 노인이 짐을 챙기고 있다. 공톤을 떠나냐는 것보다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기도한 끝에 불러 모은 보이지 않는 혼으로 집을 짓고 이제 겨우 문턱을 넘어서려는 순간, 자, 난데없이 나타나 모든 것을 처음으로 되돌린 나를 증오하고 있으리라. 그러나 어딘가에서 다시 시작했겠지. 나는 정말 바보였었다.
아, 그렇죠, 여러분. 노인이 그 훈장을 찾는 것은 지금 보면은 뭐예요, 여러분? 정말 훈장을 찾는 게 아니고 아들이 죽고 손녀도 죽고 그리고 아내도 죽고 혼자 남은 이 세상을 혼자 남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 즉 사막을 건너기 위해 이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이라도 했던 거예요. 어떠한 행동이라도 하면서 사막을 건너려고. 그런데 주인공이 그걸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 노인은 혼자 남은 이 고통 가득한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이라도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지금 그 훈장을 찾으면서 노력을 한 건데 주인공이 그거를 다 파괴시켜버린 거죠. 아, 정말 실존주의를 너무 잘 다룬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리스의 시지프 신화 아시죠? 그 막 어떤 형벌로 인해서 이렇게 산에 있는데 돌멩이가 굴러 떨어지면은 이 시지프들이라는 놈들은 그 신들에게 받은 불로 이 엄청나게 무거운 돌멩이를 다시 산 정상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 또 떨어져요. 근데 계속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요. 근데 이제 이거를 돌멩이가 여기 떨어지면은 안 올려놓으면 얘는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올려놓음으로써 자기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인식을 얻거든요. 이게 정말 실존주의를 설명할 때 정말 많이 나오는 일화 중에 신화 중에 하나인데 이 책도 정말 잘 썼어요. 아, 방금 저는 또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소름이 돋았거든요. 다시 한번 바로 훈장을 찾기 위해 찾는 거는 허무한 세상을 벗어나기 위한, 즉 사막을 건너기 위한 노인의 처절한 사투였던 거예요. 왜? 자기가 실존하고 있음을, 즉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주인공이랑 반대죠. 주인공은 그냥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데 이 사람은 계속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정말 여기까지 작품이 끝났는데 너무 마지막은 알고 있지만 참 다시 읽어도 소름이 돋네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제인 실존주의를 사실 이렇게 다루는 책이 거의 없거든요. 아, 자, 그럼 여러분 이 작품 한번 간단하게 해설해 볼게요. 자, 사실 이 작품은 베트남전에서 이제 기완한 내가 현실에 좀 적응하는 가정을 그려낸 이야기로 좀그 삶이 전쟁에서 갔다 왔을 때 허무주의에 빠져있던 주인공의 그 인식 변화, 노인을 만남으로써 인식이 변화되는 가정을 그리는 이런 소설이죠. 음.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음, 그 노인이라는 존재가 이런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되는 한마디로 어떠한 매개체예요. 그죠? 그리고 허무주의 아까 말했듯이 실존주의를 이렇게 같이 다룬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그래서 한마디로 좀 주제는 그 삶에서 좀 인생에서 느끼는 이런 허무와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이런 걸 큰 주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굳이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전쟁 생존자들의 고통,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주인공도 그렇고 전쟁에서 가족을 잃은 노인도 그렇고 다 보여주고 있죠.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거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게 아마 2022년도 수능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 같거든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2021년도, 22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 자, 일단 제가 항상 말하듯이 먼저 문제를 보고 아,
자, 문제 풀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했죠. 저는 먼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봐요. A와 B의 서술상 특징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같아요. A, B만 읽으면. 자, 그러면 A부터 읽겠습니다. 자, 한병장이 다시 얼굴을 힐끔 돌리며 잡아 느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 차일병은 무섭지 않나? 아니요, 전혀 대단하군. 여기서 어디다 나타날 수 있지. 저는 적보다 진정으로 무서운 건 무감각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재단하면 결혼할 거. 언제입니까? 제가 석 달 남았지. 저는 지금까지 마치 꿈을 꾸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이곳에 온 뒤로 바로 생명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엔진이 고장났지. 몇 시간 지체하고 나니 벌써 동이 트더군. 이제부터 정말 위험이 시작되신 것이 아니라고 싶더군. 왜냐하면 저게 정찰 비행에서 발견되면 공중사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데다 불볕 같은 폭염이 사정없이 쏟아져 그 또한 견디기가 어려운 문제였지. 여러분, A에서 되게 보기 쉽게 알 수 있는 특징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여기 전문을 읽어보면 나는 남이에게 부딪혀 죽는 나방 따위 아무것도 신기할 것이 없지 하며 아니 여기 보면 남이한테 그렇다 이제 생각난다. 며칠 전 다방에서 실내 담배 연기가 꽉차 있었고 선정적인 헛스키로 여자가 느린 곡조로 노래를 들려주고 있었다. 어쩌다가 내가 남이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다음과 같이 그 얘기를 시작했다. 즉 옛날 얘기 한 거죠. 옛날 얘기 한 거면 이거는 일단 1번 특징 알 수 있는 특징 뭐예요? 1번 옛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회상이죠. 그리고 2번 여러분 봐봐요. 고장났지. 결혼할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 소설처럼 뭐뭐 다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가 누구한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옛날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거 서술을 하고 있죠. 이거를 우리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입으로 얘기해 준다 그래가지고 구어체라 그래요. 구어체 꼭 알아두세요. 이런 형식을 구어체라 그럽니다. 그리고 3번은 원래 이 작품의 주서술자는 나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한병장이라는 인간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파트만큼은 A만큼은 주변 인물도 대화를 많이 하는 약간 그런 파트.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특징을 저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번 A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렇죠. A는 회상 장면을 삽입하여. 맞죠? 그럼 일단 1번 세모 쳐요. B를 읽어야지 다 풀 수 있는 문제니까 B까지 읽어야지. 자, A는 구어체 활용. 그렇죠. 제가 말한 거 딱 나왔죠. 구어체 활용하는 거 맞으니까 일단 A 하고, 공간 이동에 따른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죠. 여기서 지금 계속 차에서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어떤 뭐 공간이 전쟁터에서 뭐 집으로 이런 거 안 나와 있죠. A에서. 그러니까 일단 3번은 정답이 아니고 인물 간의 대화 삽입 맞죠. 그리고 A는 중심인물의 말을 제시하여 아니죠. A는 지금 주변 인물이 더 아가리를 많이 털고 있어요. 그래서 5번은 아니에요. B 보고 1, 2, 4번 중에서 고르면 될 거예요. 자, 이제 B 볼게요. 자, 드디어 자전거에 짐을 싣고 공터 안으로 들어오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잡힌다. 그 곁엔 개가 종종 걸음으로 따르고 있다. 어제와 거의 같은 장소에서 노인은 자전거를 멈추고 집을 내린다. 비치발리솔, 개짝, 연탄불 따위들이 착착 있을 곳에 놓여진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준비를 끝낸 노인은 이내 포장 안에서 빠져나와 개를 데리고 무릉동이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개는 하루 사이에 아주 쇠약한 모습이고 노인도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긴 하나 끈질긴 어떤 힘이 그의 전신에 몇면이 솟아나오고 있는 듯하다. 나는 완전히 안정을 잃고 방 안을 오락가락했다. 믿어지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하고 여겨진단 말인가? 아니 노인은 무슨 실없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걸까? 자, B 볼게요. 시간의 흐름. 여러분, 시간의 흐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현재만 나오잖아요. 현재 노인을 관찰하고 있는 모습만 나오죠. 뭐 과거에서부터 현재 그리고 뭐 미래 뭐 이런 시간 흐름 안 나오죠. 그래서 1번 X. 자, B는 현재형 시제를 해서 관찰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다. 맞죠? 지금 노인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걸 하나하나 다 생생하게 현재에 대해 현재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현재형 시제 이런 말에 쫄지 말고 현재형 시제라는 건 간단하게 현재 얘기만 하고 있냐고 생각하면 돼요. 과거 얘기 안 하고 있고 미래 얘기 안 하고 있으면 그게 현재형 시제예요. 현재 얘기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겠네요. 자, 그리고 아까 3번. 이건 아니라 그랬죠. 공간이 A가 아니니까. 인물들의 반복되는 행동을 제시하여 갈등 해소 과정. 애초에 지금 노인이랑 얘가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5번도 아까 아니었죠. 그러니까 정답 2번. 쉬운 문제네요. 자, 그러고 이제 또 여러 문제 중에 또 한 부분들만 보고 풀 수 있는 문제.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A가 어딨지? 자, A가 여기 있네요. A는 모든 사물. 나는 집에 도착한 순간 베일에 가린 듯이 모든 사물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랑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다. 집에서 맞는 첫날 나는 아침 이상한 비현실감 속에 맞았다. 이런 전설에서 두부정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수르멀리 넘치는 소리가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고 하신 것이다. 오케이, 이제 모든 사물 뭔 느낌인 줄 알았죠? 조금만 더 읽어보고 풀어볼게요. 원래 이런 A, B 문제는 그 주변을 좀 보고 풀어봐야 돼요. 앞뒤 문맥을 보고 풀어보는 문제죠. 자, 생생한 의지였다. 그것은 아직도 내 몸에 밴 전쟁 냄새였다. 그런데 두부장수 존설이 유행과 소위를 따 의식했을 때 나는 뭔가 맥이 탁 풀리는 것 같다. 나이는 긴박감에 비해서 밖은 너무도 무의미하고 태평스럽고 어쩌면 패덕스럽기까지 했다. 남이도 학교 공부도 나로부터 그나마 수많은 아사같다 아틀리에도 예외일 수 없었다. 나는 그것과 관계를 다시 시작할 하등의 흥미도 관심도 없었다. 나날이 건태스럽고 짜증나고 적어도 그 진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려 애써 모았다.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읽어보고 한번 풀어볼게요. 어느 정도 읽었으니까, 한 문단을 읽었으니까. 자, 여긴 B 얘기네요. 오, A는 여기 있네요. A는 4, 5번에 있네요. 나는 자신과 A의 관계에 타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거 맞죠? 방금 나와 있었죠, 여러분? 어딨어?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은, 나는 A와 내 관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만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 그러면 이거 맞고, 자, 나는 A로부터 소외된 상태에 노인은 B를 상실한 상태에 있다. 지금 A로부터 소외됐죠. 즉 세상 모든 사물이잖아요. A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얘가 전쟁 갔다고 소외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세모,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니까 4번 일단 X 치고 1, 2, 3, 5에서 풀면 되겠네요. 이제 B 볼게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앞뒤에 한 문단씩을 봐야 돼요. 아까부터 나는 창 옆에 노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B가 참고로 여기죠. 물건. 예. 진지한 얼굴로 잃어버린 물건을 계속 찾을 것인지 대체로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나도 노인이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면 무료한 가운데서도 어떤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던 나의 생활은 똥그리치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가 창밖에 뭔가 열심히 찾고 있는 한 나는 계속 도전을 받는 셈이기에 때문에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인이 찾고 있는 물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런저런 것을 알아보려면 노인의 그와 같은 숙연한 태도와 잃어버린 물건 사이의 상관관계도 알게 될 것이다. 아무튼 나는 그와 한마디 얘기라도 나누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심정이다 하고, 아까 B는 읽었죠. 문제 풀면서. 그러니까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1번. 나는 노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B를 찾는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임을 예감한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아까 B도 읽었었잖아. 근데 노인의 변화된 모습이 나와요? 애초에 나오질 않아. 노인은 계속 물건만 찾고 있어요. 그죠? 근데 뭔 변화된 모습을 통해야. 그러니까 이거 정답 X죠. 바로 1번이네요. 자, 그럼 2번 볼까요? 나는 B의 정체와 노인이 B를 찾는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어 한다. 맞아요. 여기서 호기심 느끼고 있잖아요. 주인공이. 그래서 노인한테 직접 가잖아요. 가려 그러잖아요. 맞는 말이죠. 나는 노인이 B를 같이 있는 대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저 노인은 저게 무엇 때문에 찾고 있는지 호기심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인은 B를 상실한 상태, 맞죠? 잃어버려서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네요. 그래서 딱 정답 1번이네요. 이 문제도 쉽네. 아이고. 자, 그러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꽤 많이 읽었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기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일단 보는 거예요. 자, 나는 일상을 건태롭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상황. 여기는 맞죠? 남이를 만나 전쟁의 경험담을 전한다. 여러분, 아까 보면은 음, 제가 그 과거에서 하는 장면이라고 말하면서, 자, 나는 그 지금 이 소외된 상황이 너무 짜증나고 다음과 같은 얘기를 그녀에게, 즉 남이에게 지금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어떤 남이에게 얘기하고 있었다. 남이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려고 했는지, 남이에게 이 얘기를 시작했대잖아요. 이게 전쟁담이잖아요. 전쟁담, 여기 이 전쟁담. 그러니까
어 1번이 맞네요. 1번이 정답이네요. 권태롭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상황 맞죠? 그리고 남이에게 전쟁의 경험담 맞잖아요. 자, 나는 D 고지로 향하는 도중 음료수가 떨어져 곤란함이 가정되는 상황에 처한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 나는 D 고지에서 전투 중인 뭐뭐 연대 근처까지 물을 실어다 주라는 명령을 받았어. 음료수가 떨어져서 전 연대원이 전투는 고생하고 있었다. 자, 지금 보면은 여러분, 얘가 음료수가 떨어진 게 아니고 연대원들이, 그러니까 기다리는 연대원들이 음료수가 떨어져서 얘가 이걸 배달하는 임무를 맡았대잖아요. 그러니까 2번 맞는 말이네요. 2번 틀린 말이네요. 그리고 나와 한병장은 어둠을 밝히는 헤드라이트로 인해 적의 정찰 비행이 발견되어 공격을 받는다. 자, 부채살 모양으로 헤드라이트의 반경 사물이 극도로 정밀해져 나는 온갖 사물들이 느낌을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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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한병장이랑 여기서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거, 둘이 살아남고 있고 지금 공격받은 거 아니잖아요. 평화롭게 대화하고 있잖아요, 이 장면에서. 그러면 애초에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장면이 안 나와요. 공격을 받고 있는 장면이 나오질 않으니까 일단 이것도 X. 자, 나는 임무 수행 중에 결혼할 계획을 밝히며 기완 후에 꿈같은 생활에 기대를 갖는다. 자, 아까 결혼 얘기가 나온 파트가 있었죠. 자, 나는 제대하면 곧장 결혼할 거야. 언제입니까, 제대가? 한병장이 결혼할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한병장이. 그러니까 이것도 나가 아니고 한병장이죠, 한병장. 그리고 나는 긴장감을 만난다는 사실에 생동감 뭐예요? 이거 아니 지금 못 느껴서 짜증나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허무주의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 1번 맞네요. 자, 그리고 24번 풀었죠? 그러면 마지막 25번 문제. 자, 항상 보기를 꼼꼼히 읽으라 그랬어. 이런 문제는 이 작품은 신체의 감각을 활용해 나의 체험을 다양하게 형성한다. 청각을 통해 인식의 차이를, 그리고 과거 경험을 후각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자, 후각, 과거 경험, 그리고 청각, 인식. 자, 그리고 시각을 통해서는 긴장 상태에서 보여주는 극대화된 감각, 그리고 전쟁의 실생을 체험하면서 갖게 된 현실에 대한 체념을 드러낸다. 자, 또한 체념 상태를 흔드는 사건을 주시하면서 생기는 번민을 행동을 통해 제시한다. 이는 나가 사막 같은 현실에 발을 내딛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예요? 행동과 이런 감각기관들의 중요성을 뭐 얘기하고 있죠. 문학작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그럼 읽어볼게요. 집에서 맞는 첫날 아침의 느낌을 나가 전선에서 느끼는 전쟁 냄새라고 지각하는 데 있어 가경의 경험이 상징적으로, 그렇죠, 전쟁 냄새라는 후각적 표현을 통해서 과거의 경험이 상징적으로 감각 표현하고 있고, 과거 경험, 후각, 상징적 다 맞는 말이죠. 자, 두부장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를 듣고 밖은 무의미하다고 태평스럽다고 생각하는 나에서 나의 현실 인식이 타인의 인식과 다르다는 걸 의식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고, 이것도 맞죠. 여기 보면은 청각, 그러고 청각을 통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난다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돌이 맞죠. 돌벌레 같은 것들은 입체 영화처럼 보여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 체감하는 데에서 전장의 긴장소에서 낙의 감각이 극대화되고 있음을 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여기 시각을 통해서 긴장 상태 극대화, 그렇죠. 돌벌레 입체 영악 하면서 맞닿아 있는 듯 하는 데서 전쟁 상황 속의 그 긴장감 얘기하고 있고, 방향 감각을 잃은 나방이 떼들이 차창에 부딪혀 죽는 것을 목격하는 데에서 나가 전쟁의 실상을 깨달음으로써 체념적 현실 인식을 갖는다는, 아니죠 이거 여러분. 체념적 현실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체념적 현실 인식은 여기서, 자, 현실에 대한 체념이 여기서 드러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나방이 부딪혀 죽는 것은 그냥 뭐예요 여러분? 이것도 그냥 위에 같은 시각적 효과잖아요. 시각적 효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체념이 드러나려면은 나방이 만약 부딪혀서 아 나도 저와 같이 이게 지금 무슨 의미란 말인가 하면서 이런 주인공의 내면 서술이 한 줄이라도는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죠. 내면 서술도 없는데 어떻게 얘가 체념했는 줄 알아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노인의 행위를 방안을 오락하는 데 있어 현실 인식에 대한 나의 번민이 행동을 통해 제시되고 있고 그렇죠. 자, 그 상태를 뒤흔드는 사건이 하나 나타났죠. 노인이 그 찾는 사건이 하고 그래서 얘가 그거를 못 견뎌가지고 방을 갑자기 막 돌아다니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아, 여러분 이거 풀어봤는데 아마 작년 수능일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제 만나겠습니다.